이슈의 이면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실패를 연구하는 학자,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전달해주는 학자,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저서는 아마 제가 저희 집에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단일 학자분의 저서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학자분이 많지 않은데 제가 그만큼 정말 탐독하고 있고 많이 저도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경제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최근 이슈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제 여러 지표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예,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아나는 이유를 좀 다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사이클상 일본의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여기였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들 잘 아시는 구조적으로 일본의 저금리와 N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N저에 따른 어떤 수출 기업들의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또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하나의 요소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일본은 중국하고 대척점에 딱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갔던 어떤 투자 자금들이 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흘러가고 또 일본이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라든가 인공지능 투자가 일본에 몰리면서 요 지정학적 이점을 누리는 요것도 함께 겹쳐지는 바람에 지금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 같은 경우야 그냥 엔저 현상과 일본의 종합주가지수나 부동산 지표 이런 것들만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경기 좋은가 보다 했더니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들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국제 정세상 일본의 역할 또는 일본의 역할을 부상시킬 만한 이유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1987년 이후에 민주화 헌법을 가지고 운영되는 걸 이제 1987년 체제라는 이야기를 쓰듯이 이제 지속적인 어떤 정권의 체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사실은 2012년 체제라는 게 만들어져서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이제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의 2012년 체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우리 인태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거는 인도양하고 태평양에 있는 해양 세력끼리 뭉쳐서 대륙 세력인 중국을 봉쇄하자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이제 2012년 일본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세계 전략인데 초반에는 이 일본의 세계 전략을 다른 나라가 안 받아들였었는데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탄생되면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받아서 미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이제 핵심 전략으로 썼던 거죠. 그리고 이 구조 속에 우리나라가 2022년과 2023년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또 이 일본의 이 전략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 결과 2012년에 일본이 만든 인도태평양 전략이 드디어 미국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끌어들임으로 해가지고 이 동북아에서 이제 중국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일본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상과 더불어 중국에 몰려있던 투자 자금이라든지 뭐 반도체 AI 투자들이 일본에 몰리면서 예.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어떤 부차적인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2012년 체제라고 하면 그 전에도 뭔가 또 다른 체제가 있었겠네요. 프레임이. 그렇죠. 그 전 체제는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중요한 체제인데 그게 1955년 체제입니다. 예. 1955년 체제는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치면서 자민당이 탄생한 게 1955년 체제거든요. 예. 이 1955년 체제는 이제 그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제 개발에만 올인한 체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1955년 체제 이후에 2012년 체제까지는 경제에 올인한 그런 어떤 체제였는데 2012년부터 새롭게 탄생한 2012년 체제는 경제는 뭐 이왕 망가진 거 네. 차라리 새로운 세계 전략과 안보 전략을 가지고 일본을 한번 부활시켜 보자 예. 라는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 흐름이 바뀌는 속에는 일본의 이제 우경화라는 그런 흐름도 같이 섞여지면서 새로운 세계 전략,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타나게 됐고 지금은 뭐 일본을 이해하는 데는 경제보다는 이런 어떤 세계 전략, 안보 전략을 가지고 일본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쩐지 예전과 달리 2012년 이후부터 일본이 안보 또는 일본의 여러 국방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맥락이었었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 경제를 둘러싼 이 외부적 환경 변화들이 이 안보를 중심으로 다시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의 위상을 과거와 같이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2012년 체제는 1955년 체제와는 달리 경제보다는 안보, 예. 세계 전략에 중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요. 경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이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일본은 경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일본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2012년 일본의 체제가 그 1955년 체제처럼 경제에 올인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가 근본적으로 부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당장 지금 좋았던 경기가 지금 일본의 하강 국면으로 이제 변환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엔저와 저금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너무 저금리고 너무 엔저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경제가 뭐 이제 1, 2년 전보다는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세계 전략이라든가 안보 전략, 우위 전략 속에 부차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어떤 혜택은 일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안보에 비해서 경제를 뒷순위로 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일본 기업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와 함께 저희가 판단이 좀 엇갈리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 소니 봐라 다시 다 살아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일본 그 기업들과 산업 구조에 자신감을 피력해도 된다라는 지적들도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판단도 있는데 그럼 일본 내부에서 2012년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일본 기업들이 지금 나름대로 경제를 약간 뒷순위로 두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도 당분간은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안보를 앞선 순위에 두는 체제를 만든 건가요? 그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그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 잃어버린 20년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지난 그 20년 사이에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도태의 시대였습니다. 20년간은. 그래서 그 20년 사이에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도태를 했죠. 예를 들어가 전자 산업 같으면은 산요라든가 샤프라든가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그냥 몰락해 갖고 자동차 산업
기업이면은 예를 들어 닛산 자동차 네. 같은 게 이제 몰락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몰락에 가는 과정 속에서 2012년부터 이제 그 새로운 세계 전략을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잃어버린 20년 사이에 도태될 기업은 다 도태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 네. 아니면 그 도태 속에서 혁신을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소니라든가 예. 토요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그 잃어버린 20년 속에 끊임없는 혁신을 해서 혁신해가지고 그 도태의 시대 속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정학적이 2012년 체제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경기적, 구조적, 지정학적 지금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예. 역대 창업 후에 최대 이익과 최대의 매출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일본 기업들의 그 부활을 그냥 지금의 현상, 뭐 경기적, 구조적, 지정학적인 거 보기보다는 지난 30년간의 그 도태의 시대 속에 살아남은 기업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혁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업들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성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일본에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고 만연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사실 일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또 그 성장해오고 기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내수가 초고령 사회 속에서 점점 위축돼 가니 뭔가 이들 기업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방, 안보 이 키워드를 꺼집어냈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들 기업들의 수요처가 돼줄 수 있는 루트가 이게 제일 명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해외 수출도 좀 모색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맥락에서도 이 안보를 우선시 두는 거를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동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일본은 생각보다 큰 국가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예.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중요시되는 국가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그 일부분인 수출 국가, 수출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이 가지만은 나머지 내수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N저가 오히려 물가 앙등이라든가 그 실질소득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인 판을 새롭게 깔무로 해가지고 뭐 TSMC가 뭐 큐슈에 투자를 하고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고 중국에 투자된 금액들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환류하면서 일본의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면은 기업들의 투자도 이 좋아지니까 내수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혜택의 일부를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내수 기업들이 일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런 아쉬움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 미국이 또는 서방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생산 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또 밸류체인에 섞어줬던 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요즘 판세를 보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앞으로 미래 선도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많은 앵커 기업들이 공장이나 아니면 밸류체인을 우리가 아니라 일본과 자꾸 하려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일본이 조직적으로 본인들이 더 잘 유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지정학적 판을 잘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으로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일본이 그런 판을 만들었다면은 일본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판을 만들었는지 그 판 속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나쁜지를 네.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2012년 체제를 만들고 2017년에 미국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들어갈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들어가고 오히려 친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네. 이 이제 정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는 그
속에서 이제 일본이 깔아놓은 판 속으로 들어갔고 예. 이제 2023년에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그게 완전한 완결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깔아놓은 판 속에 들어가는 게 한국 국익에 맞는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좀 그 어설프게 계산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디메리트, 예. 경제적 손실을 받는 구조가 이제 생겨나고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일본으로부터 라인 사태처럼 뒤통수까지 맞는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봉합하려고 예. 이제 하지만은 이 한중일 이번에 정상회담 그 선언문을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 미국하고 딱 붙어가 일본하고 딱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봉쇄하려고 하는 인태 전략에 한국이 앞장섰는데 나는 아직도 그 섭섭함을 아직도 못 잊어.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곳곳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손실을 함께 이제 잊고 있는 이 구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속에서 그 몸부림이 너무 늦었고 또 너무 늦은 데다가 중국이 그 섭섭함을 예. 아직도 강하게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중 관계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이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타났던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인구에 회자됐던 인태 전략이 이렇게 일본이 먼저 구상했던 판이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이제야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보니까 요즘은 막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해버리고 중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관심을 두는 것 같은 행보가 있는데 우리만 너무 이쪽으로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중국과 우리가 관계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중일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실기했다는 걸 알고 그 6여 년 만에 이제 외교장관을 이제 북경에 보내서 네. 어떻게든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하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시진핑하고의 정상회담을 준비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남아 있어서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합의문에는 전혀 이제 언급이 네. 없고 그리고는 이제 대만 문제의 섭섭함을 이제 한국은 이제 그냥 전혀 보도를 안 했는데 중국의 신화사 통신은 대만 문제의 섭섭함을 그대로 아직도 이제 엉어리진 속에서 예. 이제 보도하는 그런 앙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한국판 인태 전략을 가지고 한중일 삼각 협력 체제로 들어가면은 뭐 북핵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일본은 그 원래 짜놓은 시나리오를 움직였기 때문에 경제도 좋고 안보도 튼튼해지는 그런 이제 더블 혜택을 누리는데 한국은 제대로 손익계산서를 두드리지 않고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안보에도 별로 얻은 게 없고 예. 그 대신 이제 경제적으로는 충격이 온 이런 어떤 결과를 이제 낳아버렸던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설정해야 될지가 참 저도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11월 대선 결과까지도 고려했었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미국 대선이거든요.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는 건 당연히 일본과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생각과 지금의 방향은 뭡니까?
그 이제 조금 전에 1955년 체제 속에서는 안보는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개발에만 올인하는 네. 그런 체제였다가 2012년에는 이제 경제보다는 안보라든가 세계 전략을 통해서 이제 인태 전략까지 미국하고 함께하는 예.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네. 다만 일본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다가 엄청나게 그 어려움을 직면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198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하고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이 예. 이제 제2차 한미일 삼각 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삼각 연대를 만들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굳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에 변심을 한 거죠. 변심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네. 일본 경제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이제 레이건 정부가 소위 화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주저앉히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어온 거거든요. 예.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어떻게든 해칭하려고 하는 소위 분산하고 보험을 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 트럼프 2기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아소 전 수상을 이제 미국이 급파해서 트럼프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환담을 하면서 앞으로 정권이 탄생하면 일본하고 잘해줘라는 어필도 하지만은 예. 또 한편으로는 중의원 의장에게 일본 기업가를 왕창 대동시켜서 네. 북경도 방문해서 중국하고 안보적으로는 인태 전략 때문에 너하고 굉장히 다투지만은 예.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같이 하자라는 이런 또 판을 깔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군사적으로는 지금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도 정광하고 자위대도 강화하면서 미국이 또다시 변심하더라도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는 일본이 깔아놓은 판 속에 들어가면서 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아예 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판에는 이름을 달고 완전히 동참해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밑에는 일본이 이렇게 그 해칭하려고 하고 보험을 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중국을 자극하고 아. 뭐 정책적으로는 탈중국 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대만 문제,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거슬림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관계를 왕창 악화시키고 예. 거기에 뭐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악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행보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 그 보험을 안 들어놓거든요. 해칭을 안 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하고 3년째 이제서야 이제 뭐 외교장관 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재 보험을 들려고 나서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야, 뭐냐 이거 너 3년간 너 뭐 했는데 오히려 뭐 시진핑 저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을 방문하면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잘해보자고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그 우리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건드려서 완전히 그냥 중국 그 한국 대사하고 막 입씨름이 예. 벌어지고 뭐 중국 외교부가 뭐 한국을 뭐 비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이 중국하고의 관계 복원이 힘들다는 거를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대로 보여주었던 거죠.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경제적 관점에서도 걱정이 저는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980년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삼각 연대 만들었던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때는 레이건의 변심으로 인해서 일본을 누르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반대급부를 얻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맞죠. 지금 2024년도는 우리도 잃을 게 많거든요. 가진 게 많은 그렇죠. 나라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진 게 많은 국가가 된 한국이 미국의 변심으로
일본을 달래주려고 이번에는 야 일본 중국 가까이 가지 말고 니네 그냥 우리랑 계속 있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틀 다져놓은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있어서도 또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일본에 힘을 실어주면 이번엔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제 그냥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가 한미일 삼각 연대가 만들어지면은 이해 타산이 상공 모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천만이죠. 지금 2차 한미일 삼각 연대 때 레이건이 변심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갔고 예. 그 반사 이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저 호황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완전히 대박 호황을 경험한 예.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일 삼각 연대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이해 타산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제3차 한미일 삼각 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그 한미일 삼각 연대 속에 지정학적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 자금이 들어오고 뭐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일본에 투자하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AI 회사가 뭐 중국에 일본에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굉장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보면 우리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하니까 예. 우리 반도체 수출이 엄청난 타격을 얻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반도체 투자에서 우리는 혜택을 보느냐?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미중 이 패권 경쟁이 심화되니까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에 세우라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SK텔레콤은 미국의 미국에 공장을 세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미국에 건설하는 이 SK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면요. 1억 5천이에요. 어휴. 이런 식으로 네. 우리의 좋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면은 우리 지금 현재 40대 일자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우리의 좋은 일자리를 미국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요 텀바구니 속에서 대만과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요 대만과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연대에 한국이 지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TSMC는 아예 일본하고 협력을 하면서 레거시 반도체도 자기들이 공급할 뿐만 아니라 TSMC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첨단 메모리까지 이제는 이제 반도체까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삼성전자는 삼중고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예. 메모리에서도 지금 고강력에서는 SK한테 밀리고 예. 그리고는 파운드리에서는 TSMC한테 밀리고 예. 뭐 휴대폰의 AP에서는 미국한테 밀리고 예. 있는 이 구조를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삼중고에 허덕이고 대만과 일본과 미국은 지금 엄청난 삼각연대 속에 혜택을 누리는 이 예. 구조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구조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연대 속의 이익 구조가 경제적 이익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또 이런 지적하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 또 환율 안정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차질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과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파놓은 판세 말고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물론 다른 대안도 있었죠.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과 2023년에 국제통화기금 예. IMF가 이제 스페셜 레포트를 냈는데 예. 거기에서는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은 최대의 피해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최대의 피해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미국하고도 잘하고 중국하고도 잘하는
이런 전략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는 그걸 선택을 안 한 거죠. 예. 한국판 인터 전략과 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들어가 버렸고 예. 그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충격이 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보험을 드는 물밑에서 보험을 드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 미국이 싫어하느냐? 아니에요. 미국도 사실은 첨단 기술 전쟁을 하면서는 일반 그냥 상품 교역은 자기들도 보험을 들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저 흐름이고 예. 대만조차도 뭐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 거기에는 뭐 지정학적인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뭐 중국 전투기가 뭐 영공을 통과하고 뭐 이러니까 미국의 첨단 무기를 뭐 대만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본 대만조차도 보험을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민진당은 미국한테 굉장히 접근하지만은 그 국민당은 전 총통이 기업인들을 이끌고 중국을 중국에 가고. 방문해서 네. 또 중국하고의 수면적인 하에서는 이제 보험을 드는 예.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냥 한미일 삼각연대에 들어가서 미국의 돌격대 역할만 할 뿐 예. 보험을 안 들었던 거죠. 3년간 이 정권 내내 보험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천병으로서 네. 탈중국까지 아. 선언하고 그냥 마치 그냥 돌격대장처럼 이제 움직인 그 청구서가 예. 지금 날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고. 이 정부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복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은 때는 한참 늦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지금까지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생활 경제에 대한 미래상을 보기 위해서도 일본을 우리가 한참 들여다볼 때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뭐 어디 강연을 가거나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교수님, 우리 한국 요즘 부동산 많이 비싸고 집값 비싼데 우리도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한국의 부동산도 지금 일본처럼 버블 초입에 들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만 보지 말고 이제 경제 큰 틀을 이해해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삼중고를 네. 겪듯이 우리 지정학적 속에서 우리 정부가 처신을 잘못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4대 위기.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도 복합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4대 위기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는 그렇게 한미일 삼각 연대 속에서 탈중국도 하고 중국을 자극함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20%나 네. 다운되는 속에서 수출 충격이 왔어요. 수출 예. 위기가 왔어요. 수출 위기가 오니까 우리나라가에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위기가 내수 위기로 전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올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이유가 결국은 내수 위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패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내수는 물론 수출 기업들도 이제 괜찮지만은 나머지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은 뭐 지금 엄청난 내수 위기 속에 있는데 네.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끔 인식하는 게 금융위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하려고 해서 뭐 7월 위기다. 예.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위기 때문에 뭐 12월 위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한 번씩 살짝 찾아오고 이제 정부가 긴급히 대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네 번째 위기는 이제 부동산 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위기는 이 정부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제 부동산 위기는 뭐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버블 붕괴처럼 이제
그 폭락할 거라고 이렇게 다 예견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출 위기도 있고 내수 위기도 있고 금융 위기도 있으면은 부동산도 이제 추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은 이 정부가 굉장히 잘 떠받쳤어요. 네. 떠받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뭐 버블 때 뭐 지금 강남 상구는 뭐 98% 수준까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이제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을 일본하고 비교할 때 좀 그 제대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일본은 그 버블 붕괴가 결국은 2차 삼밀 삼각연대 때 레이건의 변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이 와버렸고 예. 이게 이제 잃어버린 20년, 30년 속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은 그 버블 때는 평균 한 4배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예. 이게 완전히 그냥 급락한 예.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가 30년 만에 예. 지금 지정학적 혜택 때문에 이제 외국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부 동경권 중심으로 네. 그 동경권 속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는 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난 정권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은 네. 2배도 안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의 하강은 생각보다 큰 하강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이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그 4대 위기, 수출 위기나 내수 위기나 금융 위기나 부동산 위기 중에 금융 위기하고 부동산 위기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수출 위기나 내수 위기는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금융 위기하고 부동산 위기는 잘 받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잘 받친다고 하더라도 이 수출 위기와 내수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예. 이 받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 있고. 거거든요. 이 구조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부동산 가격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국제 정세적인 맥락에서도 이렇게 부동산을 조망해 보니까 상당히 딱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요. 만약에 레이건의 변심이라고 해야 될지 일본의 잃어버린 20, 30년의 대외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그때 일본 부동산 한참 불타올랐을 때요.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갔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 그 당시에는 저 동경 도심에 땅을 팔아서 그냥 캘리포니아 다 산다고 다 살 했죠. 수도 있고 뭐 한국의 뭐 대학은 긴자에 있는 빌딩 하나 팔아가지고 한국 도심에 있는 그 중이라는 그 대학을 다 살 정도. 맞아요. 그 네. 부동산이 엄청나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때 놓친 거는 미국과 일본이 동맹국이면은 이 정도의 경제적 부흥은 용인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레이건은 그거를 용납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이제 트라우마를 통해서 배운 거는 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절대적이지 않다. 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험을 들고 해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교훈을 얻었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 예.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으면은 일본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국제적인 흐름이 중요한 요소였군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조금 덜 흔들리는 산업적인 입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밸류체인에 있어서 우리가 완결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몇 년 동안 소부장 같은 우리나라에선 경쟁력이 좀 미약하다라고 분류됐던 분야를 육성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국민성이라든가 사회구조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일본처럼 할 수 있는 산업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소부장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그 밸류체인상 생산 부분을 엄청나게 따라오고 지금 과잉 생산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생산 부분에는 중국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생산 부분에서 중국하고 승부하기보다는 우리는 밸류체인상 상위에 있는 소부장으로 가면은 중국하고 이 경쟁을 뿌리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였는데 예. 더구나 이게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 지정학적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한미일 그 삼각 연대에 안 들어오니까 네. 그 보복으로 수출 보복을 한 거거든요. 예. 수출 보복을 하자 우리는 소부장을 육성하겠다는 독립 육성 정책을 취했는데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한미일 삼각 연대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육성하던 소부장조차도 일본에 의존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소부장하고 협력을 강화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 거죠. 예. 근데 이 선회 속에 이번에 라인 사태가 터지니까 예. 자, 일본의 소부장을 믿을 수 있느냐? 라는 퀘스천 마크가 전 국민 속에 이제 박히기 시작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라인 사태도 단순히 뭐 라인하고 지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본이 깔아놓은 큰 인터 전략 속에서 예.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일본이 라인을 탈취하려고 하는지 이런 문맥까지 보는 속에서 그 사이에 우리 국가는 왜 소부장을 독립시키려고 하는지 소부장을 왜 독자적으로 육성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이제 고찰을 해야지 이 소부장 육성 전략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본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런 보도를 했다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피크를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일만 남았다라는 일종의 피크 코리아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1부와 지금 2부까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피크 코리아론이 그냥 한 지식인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이걸 좀 주목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이해할 때 겉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누누이 그 이면에 일본의 중추가 보수 우익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했듯이 예를 들어가 피크 코리아 이런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가 일본은 보통 국가라고 쓰고 보통 군사 강국이라고 읽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 라인 사태도 자본관계 재검토라고 써놓고는 예. 지분 탈취라고 행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도 누가 썼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그 피크 코리아 쓴 사람을 지금 우리 국민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누가 썼는지. 누가 썼나요?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혐한 그룹들이 피크 코리아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의 한류가 너무 범람하니까 맞아요. 일본의 지금 중추들은 인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봉쇄하려는데 나오는데 일본의 일반 서민들은 한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한국 끝났다라고 하니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봤습니다. 예. 어떤 언론들이 받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 구조도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의외로 일본의 보수와 우익들하고 한국의 보수 우익들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요. 언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구조를 제대로 봐야지 피크 코리아가 어떤 의도에서 예. 누가 만들었고 그게 어떻게 한국에 전파되는가를 제대로 보면은 이 피크 코리아 이면에 있는 예. 일본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 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른 이면들을 오늘 쭉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면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계속 안고 있는 숙제 하나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일 관계입니다. 분명 감정적으로 우리 아직 앙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웃 사촌하고 사이 나빠서 좋을 건 없는 것도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 경쟁 관계도 있고 또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네가 가져가느냐 내가 가져가느냐 하는 분야도 많은 게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설정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일본을 여행하고 뭐 일본의 값싼 음식 뭐 즐기시는 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19년에 일본이 우리를 수출 보복한 국가다. 예. 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죠. 그리고는 그때 이제 일본의 우익들은 그 한국의 수출을 보복해야 된다. 그 수출 보복의 핵심은 타도 삼성이고 한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전자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품목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아예 한국의 급소를 노리고 찌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찌른 거를 잊지 말고 일본을 가더라도 일본은 이런 그 수출을 보복한 나라고 그리고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가 와사비 테러를 겪으면은 아이고 이런 일본의 그 좁은 그 태도가 나온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모습도 함께 이해해야 돼요. 이번에 라인 사태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네 일본을 여행하고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뭐 깨끗하고 뭐 이러는데 왜 갑자기 라인을 탈취하려고 하지?라고 굉장히 쇼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라인 사태를 보면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인터 전략을 통해서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 메신저를 한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하고는 지금 우리 대통령은 뭐 3.1절 기념식에서조차도 뭐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고 뭐 일본을 신뢰하자라고 떠들었는데 일본의 중추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인을 탈취하자라고 이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초창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요. 오히려 일본에 업소했습니다. 일본이 라인을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한국에 보도되고 한국 여론이 안 좋으니까 총무성이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은 한국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제발 이 탈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야기해 달라. 업소를 했어요. 항의에도 부족할 마당에. 황당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연합뉴스하고 총무성 과장이 했는데 또 국민 여론이 계속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지분 탈취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그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었거든요. 여기도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니라고 내가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항의에도 부족한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맞냐라고 기시다 수상한테 되물은 그러니까 기시다 수상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동문서답한 거네요. 동문서답인데 거기에 일본에 그 아주 독살이 들어있는 건데요. 보안을 재검토한 게 아니고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거버넌스는 지배구조잖아요. 지배구조네요. 그리고 지배구조 재검토는 일본은 수상도 지배구조 재검토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고 관방장관이나 총무상도 동일하게 지배구조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지배구조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일본을 모르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이런 용어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본을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가보면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층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일본 한참 출장 갔을 때는 약간 한국인을 쳐다보는 관점이 동남아인들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바라봤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일본의 MZ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라고 해야 될까요? 심지어 선망의식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니들은 어떻게 한국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걱정까지 하면서 세대 간의 뷰도 좀 다른데 결국 우리가 국가관계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또 너무 우리가 척을 지면 일본 젊은이들이 그나마 한국에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것마저도 문제 생길까 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끼리 교류는 너무나 환영하고 또 계속 확대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하는 층이거든요. 투표하면은 결국은 자민당은 투표하는 노인들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일본의 우경화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인터 전략이라는 세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일본이 그 자민당이 그걸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일본을 대응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몰랐던 한일 관계, 우리가 몰랐던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대가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